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이번 시간에는 금년도 2023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대기 오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 같은 곳에 미치고 있는 치명적 영향, 이런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극한 기상 현상이 상당히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금년부터 정착되고 있는 슈퍼 엘니뇨, 이것이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에 상당히 충격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이렇게 세계기상기구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 7월 정도부터 정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슈퍼 엘니뇨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언제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슈퍼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지구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착이 되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캐나다 산불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을 제가 반복되는 북미 대륙의 고온 현상과 산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년 보면 미국의 작년에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캐나다 고위도 지역, 리턴시 이런 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고온 현상이 나타났던 리턴시 같은 경우는 도시 면적의 한 절반 이상도 하마의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더욱 고약하다 할까요? 심각한 이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국토는 넓은데 인구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이 산불을 캐나다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호소를 했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캐나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인력, 기술 지원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이 산불이 발생해서 한반도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가까이 태웠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이 한반도 면적보다는 우리 남한 면적이 되겠죠. 남한 면적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되는데, 캐나다의 산불로 인해 가지고 불이 탄 산의 면적이 4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산불이 나면 거기서 많은 연기가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산불이 왜 그렇게 났습니까? 얘기하면 결과는 분명하죠. 고온 현상에다가 가뭄, 고온과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렇게 되면은 대기 전화 관계 해가지고 양전하고 음전하의 괴리 현상, 이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양극과 음극 사이에 대기 전하가 많이 이제 분리가 되면 이제 다시 결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벼락이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벼락이 자연 발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이라든가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혹은 2021년 20에서 21년 사이에 호주에서 발생했던 산불, 이런 것들은 자연 발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자연으로 생기는 번개 현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발생해서 자연 발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오랜 가뭄이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산불로 인한 매연이 미국의 맨하탄이죠. 타임스퀘어 있는 이쪽인데
이렇게 이제 연기로 가득 채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이라든가 뉴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공기가 깨끗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의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뉴욕까지 덮어서 사람들이 매연으로 고생하는 이런 그 사진들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캐나다 산불보다 조금 늦게 시베리아에서도 원래 또 산불이 거대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사하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월, 5월 정도 혹은 그 전에 벌써 온도가 30도, 금년의 경우는 43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위도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거의 연례 행사처럼 고온현상, 가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자연발화 산불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산불로 인한 매연이 바람을 타고 북극권으로 이동을 해서 만년설 위에 이 연기가 연기에 섞인 매연이 빙하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빙하가 저는 산불이 나서 매연이 전달되기 전에는 아주 하얀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런 연기가 가서 그 만년설에 내려앉게 되면은 조금 말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좀 거무튀튀한 이런 얼음으로 변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얼음이 태양 복산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얼음의 온도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서 북극권 쪽에 빙하가 녹아내리는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든 시베리아든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면 이 산불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타버리면 이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산불은 결국은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기후위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고온과 가뭄 현상은 더욱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산불의 발생 횟수, 규모 이런 것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산불 현상과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것도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정착되어 가고 있는 슈퍼 엘니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기상기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엘니뇨가 정착할 가능성, 즉 적도 태평양상에서 미국 쪽에 있는 동부 태평양의 수온이 평년 수준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면 엘니뇨가 출현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60%고 이게 7월 이후가 되면 70에서 80%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9월 정도 되면 이게 동부 태평양 쪽의 수온이 매우 높아져 가지고 슈퍼 엘니뇨 단계로까지 확대돼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지구 기온이 금년과 내년 사이에 기록적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즉 엘니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동부 태평양 쪽 수온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수온이 높은 해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확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의 온도도 저절로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지구 온도 상승 속도의 점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0.2도씩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적어도 내년까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니뇨가 역대 최고 기온을 깰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 기온은 2016년에 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깨고 그래서 역대
여름철에 가장 고온이 나타나는 시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엘니뇨에 대비해야 한다. 즉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자연재해 그리고 가뭄이 됐던 홍수가 됐던 결국 이것은 식량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식량을 에너지 기준으로 하면은 자급률이 19.3%,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1%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세계적으로 흉작이 되든 풍작이 되든 간에 그다지 잘 모르고 둔감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급하는 비율이 19%밖에 안 되니까요. 어차피 해외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뭄이라든가 홍수로 인해 가지고 뭐 쌀 생산량이 줄었다든가 뭐 과수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식량 문제, 먹거리 문제,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자급률이 높은 상태에 있는 나라일수록 이상기후가 나타났을 때 그 식재료 값의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재료 공급의 불안정성 이것을 훨씬 더 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이상기후 현상과 식량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홍수와 가뭄 이런 것이 더 극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식량 문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엘니뇨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죠. 동남아에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 서부 태평양 쪽에 수온이 낮아지니까 정발이 적어지고 그래서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이런 데 가뭄 유발 경향성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쪽에서는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생각해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밀 수출만 하더라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가뭄이 심하면 밀을 수출하기는커녕 자급자족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쌀 생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식량 부족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세계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가지고 인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가뭄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많은 타격이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또 해외에 가서 식량을 많이 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량 수요가 많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홍수 유발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슈퍼 엘니뇨가 원래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에 이런 가뭄과 홍수 경향이 매우 또렷하고 규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쪽 오면은 식량 생산도 그렇고 또 산불 같은 이 자연재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엘니뇨 효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지구온난화 효과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등의 가뭄이 만들어지면 이 가뭄은 당연히 고온 현상을 같이 가져옵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합쳐지게 되면 그야말로 살인적 폭염이 나타납니다. 금년의 경우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수가 벌써 한 수십 명이 넘죠. 이만큼 이제 엘니뇨 영향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매우 강화된다. 이쪽에 홍수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수온이 높아지는 것이 지구 온난화 효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엘니뇨보다도 더 높게 에서 온도가 형성되니까 거기에 폭우 현상도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니뇨가
지구촌에 어떤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과거보다도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가죠.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엘니뇨가 가져오는 기후재해도 더욱 강화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남유럽에 있는 스페인에서 작년 2022년에 이어서 2003년에도 때이른 폭염과 가뭄 이런 것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금년 4월, 5월부터 매우 온도가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가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폭우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일부 나라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폭우 피해를 본 유럽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 지금 고온과 가뭄 피해의 그 중심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2023년 6월 보도인데요. 오랜 가뭄으로 스페인의 농장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목초지가 사라지고 있다. 가축의 사료값이 너무 비싸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이제는 이후의 농업 및 식량 공급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SBS에서 보도한 보도 화면입니다. 농민인데 작년 가뭄으로 올리브 농소가 엉망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가뭄이 왔다가 거기에 올해도 한 번 더 겹쳐지니까 당연히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보면은 올리브만이 아니고 아몬드, 피스타치오 나무 그냥 모든 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파멸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목초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소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슈퍼 엘니뇨 도래와 영향인데요. 그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 노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간급 엘니뇨가 5월, 7월에 시작될 거다.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로 보면 엘니뇨가 이미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말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될 가능성, 즉 금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슈퍼 엘니뇨로 슈퍼 엘니뇨로 발달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50%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곳곳에 기상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날 나온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슈퍼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고물가가 더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큰 또 강적을 만났다는 거죠. 기상 이변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광업, 전력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전력 생산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 되면 물이 없으면 당연히 수력 발전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영향도 있지만 프랑스를 포함해 가지고 내륙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있죠. 그런 발전소에서는 강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강물이 메말라 버리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해서 프랑스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강물이 말라버려서 냉각수가 없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지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국 등 주요 사탕수수 생산국이 엘니뇨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인도, 태국 같은 이런 쪽에서는 가뭄이 많이 들죠. 비가 예년에 비해서 비가 아주 안 오는 이런 기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생산을 이런 곳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치명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제 이 설탕 가격 이런 것들의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주식인 쌀, 밀 생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니뇨라는 걸 인지하게 된 것도 1935년경에 워크라는 사람, 영국 출신으로 인도 기상 대장을 하고 있었죠. 왜 영국 사람이 인도 기상 대장을
하느냐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기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제3급 국가 기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 나라 사람을 기상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상자료는 국가 기밀자료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라는 사람이 인도 기상대장을 했는데 수년에 한 번씩 가다가 인도 계절풍으로 인해서 비가 오야 되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페루 앞바다에 고수온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엘니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도와 엘니뇨하고는 관계성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여름철에 강수량 격감이 오기 때문에 인도의 농산물에 큰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엘니뇨로 세계 식량 안보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FAO 세계 농업기구죠. 여기에서도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과거에 슈퍼 엘니뇨가 출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엘니뇨가 출현한 것은 1950년대 이후가 되겠죠. 지금까지 3번이 있었고 금년에 나타나는 슈퍼 엘니뇨는 역대 4번째 찾아오는 슈퍼 엘니뇨입니다. 우리가 엘니뇨 관측망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1982년과 83년에 2년간 이어졌던 슈퍼 엘니뇨입니다. 이때 보면 열대 태평양 동부 지역, 이 열대 태평양 동부 지역은 평소에는 그쪽에 수온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쪽인데 엘니뇨가 되면은 서쪽에 쌓여있던 고수온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서 수온이 높아지니까 물이 증발이 많아지고 폭우가 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왔느냐 하면은 비의 양이 평년 대비 40배가 넘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서부 지역은 열대 우림 지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인데 여기에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은 홍수가 지든 가뭄이 지든 간에 이것이 농산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당시 82, 83년도의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미국 GDP의 한 3% 감소 효과를 냈고 그다음에 열대 지역에 있는 좀 저개발 국가겠죠. 이런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타격이 커서 GDP의 10%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GDP가 이 정도 감소된다는 얘기는 거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97, 98 슈퍼 엘니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이때 발생했던 매연이 연기죠. 이게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바람을 타고 와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대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하남 지역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가지고 3,0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슈퍼 엘니뇨로 인한 자연재해 현상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97, 98년에 발생했던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5년 동안 발생한 경제 피해가 한 5조 달러 이상에 이르렀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슈퍼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폭풍, 강풍 현상, 태풍, 강한 태풍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과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한 2만 3천 명 정도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슈퍼 엘니뇨가 2015에서 2016년에 발생한 겁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온도가 높았던 시기가 2016년입니다. 이것도 보면 2015년에 엘니뇨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지구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엘니뇨 발생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년에 슈퍼엘니뇨가 정착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한 자연재해 현상, 고온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금년보다는 내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28%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전염병이 많이 생겼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박테리아로 인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극심한 홍작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인도는 당연히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짓는데 생산비가 급증하더라. 그래서 35% 농사를 짓는데 드는 비용이 평소보다 한 35% 정도 더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에 네 번째 출연으로 갈 물음표를 붙여놓은 것은 아직까지 정착은 되지 않았고 슈퍼 엘니뇨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퍼 엘니뇨로 간다면 2016년에 최고 기온 경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세계기상기구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조현상을 볼 수 있는 게 금년 4월에 해수 온도를 전 지구적으로 관측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는 2016년 4월에 20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원래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미국 토마스 대학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향후 5년 안에 4조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슈퍼 엘니뇨 결합으로 사상 최악의 기후재해가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97, 98 이때도 보면 폭풍, 세력이 강한 이런 태풍이 만들어져서 큰 인명 피해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니뇨 시대가 되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태평양만 보면 서태평양 지역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해수 온도가 광범위한 그 영역에 걸쳐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태풍의 세력이 매우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그 피해도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 그다음에 슈퍼 엘니뇨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상승작용을 미치니까 그래서 더 큰 사상 최악의 기후재해 피해가 전망이 된다고 국제기구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98%다. 이거 전부 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향후 5년 안에 역대 가장 더운 해, 지구 평균 온도로 따져도 가장 더운 해가 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최고 온도, 이것도 세계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98%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이 98%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확실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엘니뇨로 금세기 내에 84조 달러 정도 GDP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하는 게 국제 경제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전망이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하는 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금년뿐만이 이번에 나타나는 슈퍼 엘니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해류 변화 효과라든가 지구 온난화 효과 이것이 결합이 되게 되면은 슈퍼 엘니뇨 혹은 금년 봄에까지 이어졌던 트리플 딥 라니냐 같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 슈퍼급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자주 나타나고 더 큰 규모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그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도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지구 환경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밝은 전망은 찾기가 어렵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극단적인 큰 기후재해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우리 최소한의 어떤 그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먹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그 큰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은 암담한 쪽으로 자꾸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펄펄 끓는 전 세계 해수와 전 세계 때이른 폭염 이렇게 돼 있는데 고온 현상 그리고 슈퍼 태풍에 따른 화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6월 14일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 이란에서 49도까지 올라갔다. 인도에서 46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저 방글라데시에서도 44도 뭐 이렇게 나타나고 곳곳에서 뭐 46도라든가 이 40도가 넘는 게 나타나는 초고온 지역이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도이고 인도의 동쪽이죠. 여기서 벵글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쪽이 아라비아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벵글만도 무척 뜨겁고 그다음에 아라비아해도 매우 뜨거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해수 온도가 수증기 공급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열도 대기 중을 많이 방출을 하고 그 결과로 육상에서도 고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도 고온이 나타나는 것은 벵글만에서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상공에서 응결이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죠. 그럴 때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이 인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침강하면서 열을 공급하는 이게 이제 인도 폭염 발생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해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여기에서 사이클론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태풍이죠. 이 태평양 쪽에 태평양 서부 지역에 나타나면 태풍, 그다음에 동부에서 나타나면 허리케인, 그리고 호주에서 나타나면 윌리, 그리고 이런 서남아시아 같은 이런 데서 나타나면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이클론이 베리 시비어, 그다음에 사이클로닉 스톰 이렇게 나와 있죠. 매우 심각한 강한 사이클론, 매우 강한 태풍의 바람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인도 북부 지역 이것을 강타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여기 있죠. 펄펄 끓는 아라비아해. 그래서 사이클론 이름이 비파르조이랍니다. 이게 이 6월 14일 보도로 상륙 직전이다. 베리 시비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풍속이 시속 105마일이다 하고 나오죠. 100마일 하면은 시속 160km죠.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투수들 이거 보면 뭐 100마일 던진다 그러면 시속 160km입니다. 105마일이니까 한 170km, 180km 되죠. 그리고 이게 더 강화되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한 시속 한 200km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슈퍼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사이클론이 생긴 것도 아라비아해의 고수온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엘니뇨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또 감당할 수 없게 강해지는 기후재해.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겪어보지 못한 기후재해, 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100년이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은 유럽, 그다음에 인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게까지 고온, 폭염의 띠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더웠던 동남아시아 폭염이 200년 빈도라고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이 2021년에 캐나다 리튼시에 생겼던 폭염의 경우에는
1만 년 빈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유럽을 강타했던 폭염은 5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계 곳곳에서 수백 년 동안에 한 번 정도, 수백 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재해, 폭염 이런 것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기후재해가 계속 나타난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없을 정도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재해보험 회사에서 보상비로 주는 게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유럽 폭염으로 15,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형 보험사들도 늘어나는 보험금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네베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험 산업은 이제 기후 리스크 분석을 보다 강화하고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기후재해 보험을 받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보험 산업이 존속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보면 태국의 53도, 베트남 44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동남아를 덮친 괴물 폭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6월 우리가 중순에 서울에서 한 35도, 6도 정도 나타났을 때 너무 덥다. 이런 아우성이 나왔는데 35도, 36도 정도는 태국의 53도나 베트남 44도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나타났던 그 고온 현상도 한 이틀 정도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권에서 나타났던 것은 그 오척계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생겼던 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국지적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때 서울에서 35도 올라갈 때 대구는 그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에서는 아주 저온 현상, 일최고 기온이 20도도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중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부 중부 서쪽 지역에 나타났던 고온 현상은 국지적인 효과로 나타났던 고온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태국, 베트남 이런 데 나타났던 고온 현상은 2주 이상에 걸쳐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났던 초고온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는 폭염인 것이고 우리나라 서울이란 수도권에 나타났던 한 이틀 동안 뜨거웠던 거 이것은 폭염이라고 폭염은 영어로 하면 히트웨이브인데 히트웨이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온 현상, 하이 템퍼리처 피노메넌 고온 현상이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도 4월, 5월부터 유럽, 인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곳에서는 그야말로 괴물 폭염이 덮쳤고 이것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굉장히 심각했고 재산 피해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고 재산을 대규모의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 기후 현상이 이제는 매년 발생하는 즉 일상화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재산 피해도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저 기후위기 시대에 튼튼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한 사회가 되는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걸 기대하기가 힘든다는 건 저도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